네거리의 예술가들이라는 이 서책은 문학사류가 될 수 있는 그 비평서인데요. 다른 비평서와 다르게 이렇게 인물 에세이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작가들을 이렇게 좌판처럼 쫙 늘어놓고 이렇게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한 게 아니고 핵심적인 인물들을 우리 백년 문학사에서 그야말로 비중 있는 문예 예술가들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문예인들이 명멸에 갔지만 그야말로 여기 제가 언급하고 있는 5분들은 그야말로 우리 민족 문학사에서 그것이 뭐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언급하지 않고서는 문학사 구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김동인 하면은 대한민국 학생들 비롯해서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저도 어렸을 때 김동인의 한국 소설 처음으로 읽을 때 감자를 읽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감자를 읽었을 때 충격은 참 엄청났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대범한 일탈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적으로 상당히 충동적이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이렇게 매혹됐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젊을 때는 그렇고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또 이것저것 세상사도 좀 알게 되고 민족 문학의 우리 역사의 어두운 거라든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이런저런 내력도 좀 알게 되면서 다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제 감자를 다시 또 보고 김동인의 역사를 보니까 이게 참 김동인이 저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하는 어떤 맥락을 좀 나름대로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자만 보더라도 거기 자발적인 친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복녀의 이렇게 감독에게 자발적으로 안기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물론 가나이라는 환경이 그런 조건을 만들게 한 것도 사실이지만 김동인의 이런 감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전반적인 작품의 기저를 우리가 이제 문학사에서 자연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자연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프랑스의 혁명 이후로 정치의 비관적인 정치 문화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일본으로 넘어와서 일본의 근대 문학이 바로 프랑스의 자연주의를 수용하는 또 이제 제국주의화되는 과정과 물려있어서 그런지 사소설화 된다고 그래서 일본의 소설이 좀 사소설이라고 해서 상당히 좀 막마도 야한 소설들 아닙니까? 이런 당시의 사소설의 대가였던 사람이 사마자키 도손이라는 분인데 당시 신생이라는 작품을 쓴 그 사람이 김동인이 유학 당시에 스승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김동인의 스승인 이 사람이 쓴 신생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이 김동인의 최초의 자기 스스로 대작이라고 하는 약한 자의 슬픔과 서사 구조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왜냐하면 미리 또 나와 있었고 그래서 그대로 이제 모방한 셈인 거죠. 그러니까 김동인의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의 정치적 좌절로 비롯된 것이 일본으로 넘어와서 사소설화되고 이것이 다시 김동인을 통해서 넘어오면서 거의 색정소설화된 경향을 띠고 더욱 타락한 모습을 지닌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많이들 언급은 안 합니다만은 백마강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백마강이 이제 백제가 망할 때 백강전투에서 나당연합군과 겨룰 때 백제와 일본이 같이 이렇게 합세해서 싸웠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일제 당시에 우리 조선과 일제가 힘을 합해서 영국과 미국이라는 제국주의와 이렇게 싸운다는 어떤 컨셉과 이게 아주 그대로 대칭되지 않습니까? 유비적으로. 이런 문맥을 사실 일제 총독부가 요구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야합해서 김동인이가 아주 대장편으로 이렇게 여기에 이제 수용을 한 것이죠. 이런 것은 그야말로 그들과 밀접한 관련이 없으면 써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신보라고 하는 그 당시 총독부의 유일한 기관지이고 한글로 된 신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거의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전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건 그들과 결코 영합으로 야합으로 된 일이지 개인이 혼자 의지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동인의 친일 행적에 관련된 부분은 참 너무도 심각한 것이다. 김동인은 한마디로 매국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그동안 간과하고 잘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나마 친일 일명사전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그 속속들이 낱낱이 밝혀져서 만천하의 그 진상을 드러내게 됐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인 못지않게 서정주도 문학적 거인이고 뭐 이 땅의 문학사에서 김동인도 그렇지만 서정주 모르는 사람은 없다시피 할 정도로 뭐 흔히 뭐 국민시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서정주에 대한 위상, 서정주에 대한 인지도는 참 높은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서정주도 역시 김동인과 같은 맥락에서 민족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참으로 부끄럽기 이를 데 없는 시인이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제 보면 알다시피 일제시대의 그 참 어려운 엄혹한 시절에 솔직히 뭐 일제와 야합해서 이렇게 부끄러운 글들을 많이 남긴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 이후로 해방 이후로도 이승만 전기를 써서 대짜 맞기도 하고 또 박정희 그 5.16 민족 문학상을 탔는데 그게 사실은 이렇게 신라 선덕여왕 칭송한 그 신라초를 비롯해서 그 정권에 대한 그야말로 노예적인 칭송인 거죠. 뭐 전두환 정권에 들어와서도 뭐 이렇게 잘 아는 그 유명한 뭐 이렇게 생일 축시를 바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참 그 니체의 글 중에 뭐 해겔을 참고한 것이긴 합니다만 노예 도덕과 그 주인 도덕이라는 게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이 주인 도덕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예 도덕으로 철저히 일관한 이런 미당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숭앙할 수 있느냐. 이건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거 아니냐. 빨리 청산해야 될 역사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가 미당에 대해서 좀 세게 니체의 그 망치를 좀 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과연 그 가짜 신화에 우리가 시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학에서 항상 부딪히는 그 공통된 그 난제, 아포리아라고 하죠. 난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민중적인 삶의 내용을 어떻게 민족적인 형식으로 담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그 과제가 대부분의 우리 문학사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회자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봤을 때 한용운은 한국문학사에서도 물론 김연을 비롯해서 이렇게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한용운이 우리 시문학사에서 산문시를 창안해낸 훌륭한 시인이다라고 평가를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한시가 있었을 테고 시조가 있었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근대의 자유시가 이렇게 어떤 일반적인 어떤 주도권이라고 해야 될까,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용운이가 산문시를 만들어냈다 이거죠, 처음으로. 그러니까 산문시라고 하는 것은 시는 시인데 자유롭게 쓴 글처럼, 산문처럼 자유롭게 쓴 시다 이거죠. 그런데도 시적인 품격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그 당시로서는 그 전혀 새로운 형식을 창출해낸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일제 당시에는 이 인간이, 특히 이제 대한민국 조선인이 일제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의 어떤 과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자유로운 그 표현, 자유로운 형식과 관련돼서 형식의 자유로움을 요구하는 그 산문과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유시의 출현과 산문의 출현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런 것들이 일제와의 어떤 대립이라는 그 저항이라는 물맥에서 봤을 때 하나의 그 민족적인 상징성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적인 어떤 상징성은 시적인 어떤 그 심볼의 문맥과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유로운 산문과 어떤 민족이 갖고 있는 상징의 요구라는 것이 어떤 시의 제약을 가함으로써 시대에서 이렇게 산문시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배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을, 중요한 것은 한용운이 읽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읽어냈거니와 이거를 훌륭한 예술적 업적으로
니매체목으로 탄생시켜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한용운이라는 분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뭐 독립운동가도 좋고 뭐 사상가도 좋고 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 문학사에서 산문시라고 하는 전혀 예전에 없던 공전의 새로운 형식을 창출함으로써 우리가 민중적인 삶의 내용을 어떻게 민족적인 형식으로 구워낼 것이냐라고 하는 문학사의 오랜 과제를 통쾌하게 이렇게 읽어낸 사람으로서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네. 한국 문학사에서 김현, 김윤식이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모의 이식문화론에 대한 얘기예요. 이식문화론이라는 것은 근대 초기 한국 문학이 일제의 문화로부터 이식된, 옮겨 심었다는 거죠. 이식된, 옮겨 심은 문화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있는 고지고대로 그 말을 들으면 이게 되게 좀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말이에요. 이모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막스 문예사관을 지닌 이론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식문화론이라는 것은 우리의 근대 초기의 문학이 일본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얘기해 놓은 공정한 기술인 겁니다.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그대로 기술하는 것은 문학사가로서 대단히 중요한 태도인 거죠. 하나의 중요한 모랄이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우선 인식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 객관적으로 인식한 이식문화론이라는 그 말 그 자체를 너무 이렇게 오해하고 왜곡해서 이렇게 이모가 무슨 막마저 떼어 죽일 놈인 것처럼 이렇게 저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어떤 잘못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심한 반발을 느꼈고요. 역시 좀 변명을 해야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모라는 사람은 상당히 중요한 문화인이었어요. 요즘 말로 셀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예계에 아주 스타 같은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카프가 해소되면서 이제 오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 학예사라는 출판사를 차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금을 대서 차렸는데, 이때 이제 유명한 민족 문예사가였던 김태중과 같이 이제 이걸 차려가지고 한 2년 정도 전후 사이에 엄청난 저서를 발간합니다. 그때 저서의 기본 문맥이 바로 조선문고예요. 조선문고라는 기본 컨셉을 가지고 쫙 우리 당대의 최고 손가락에 들어가는 굴지의 소설가들, 시인들, 예술가들, 비평가들의 작품을 이렇게 출간을 했는데요. 이때의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지만 이모라는 사람 본인도 이렇게 엄청난 책을 써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잘 알려진 문학의 논리라는 평론서고요. 또 더 중요한 작품이 바로 이제 개설신문학사라는 작품인 거죠. 이 개설신문학사라는 작품이 바로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첫 번째 명제가 바로 이식문화론인 겁니다. 그래서 이식문화론이라는 명제를 들이대면서 우리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30년대 이후로 우리 일제에 의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이렇게 훼손되던 이런 어려운 시점인데, 사실 이마뿐만이 아니고 홍기문이라든지 또 우리 홍명희 선생님이 임꺽정을 쓴 것도 그때 무렵인데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조선 하면서 이렇게 조선학이 그야말로 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유행어가 그야말로 조선이에요. 조선이란 말이 그 당시 유행어였어요. 왜? 그만큼 조선이 위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조선학이 조선의 정체성이 위기에 처했던 가장 위기막급한 시기에 이모가 최일선에서 조선의 정체성을 세우고자 깃발을 세우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우리 민족
문학의 건설을 위해서 과연 그 누가 앞장서서 과연 깃발을 꽂고 외쳤는가라고 물었을 때, 과연 누구였냐 물었을 때 이마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마는 결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흔히 그 비운의 혁명 시인이니 실패한 혁명가이라고들 말하지만 이마는 분명 1930, 40년대 한국 민족문학의 사북에 자리에 있던 자였습니다. 중요한 자리였던 거죠, 핵심에. 그리하여 우리에게 조선학과 현실주의적 언어관이라는 도저한 정신과학으로 근대적 문화유산을 남긴 발군의 문화인 중에 하나로 저는 이 말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네거리의 예술가들을 써나가면서 기술 방법으로 채택했던 건 이제 바로 이거 지리적 결절점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지리학에 하나의 그 결절점이라는 게 이게 모든 게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식민지도 그렇지만 특히 그 해방 이후 특히 4.19 전후로 해서 이 김수형이라는 사람을 가운데 놓고 결절점을 하나의 문화적 중심에 놓고 이 사람을 제대로 건드려내면은 뭐 얘만큼 되지 않겠느냐, 그죠? 뭐 신동엽이 빠져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4.19를 전후로 한 그때 시점에서는 그야말로 그 할지 못할지 다 하던 그런 그 아주 그 좀 더러운 시궁창 같은 시절이었던 거죠. 이승만 당시 시절이. 그런 시점에 우리가 잘 아는 그 공자의 생활란이 있지 않습니까? 공자의 생활란, 그죠? 이제 나는 바로 보마. 이제 나는 바로 보마. 그 참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 한 시인이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글을 쓰고 시를 쓰고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를 던져내는 하나의 시적 명제로서 이제 나는 바로 보겠다는 거죠. 바로 본다는 거죠. 뭘 바로 보겠어요? 어떻게 사태가 돌아가고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실이 무엇인지. 더군다나 김수형은 지식인이지 않습니까? 지식인으로서 이 사회적 책무를 지닌 지식인으로서 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난 시적 진실의 차원으로 용기 있게 난 그걸 직관해서 보겠다 이거죠. 바로 보겠다. 이거 참 얼마나 중요한 그 시인들에게, 나약한 시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런 시적 명제가 바로 김수영의 어떤 그 출발 지점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명제인데요. 그 이후로 과연 김수영이 걸어갔던 길은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수영의 문학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그 4.19 이후로 또 새롭게 깨달은 어떤 시점인 것 같은데, 이 민중들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거대한 뿌리를 비롯해서 풀이라든지 그 무수한 반동이라든지 또는 그 고문 가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느 한 지식인이 자신의 그 껍질을 벗고 그야말로 민중의 시각으로 새롭게 이렇게 태어나고 있다는 거, 이건 사실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60년대 이후로 70년대 넘어가면서 어떤 그 뭐 최광석 그 평론가를 비롯해서 또 창비 계열의 뭐 또 연문 비평가님을 비롯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민중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착각을 갖고 해서 어떤 그 이론적인, 그죠? 어떤 새로운 수원을 찾아내고 한국적 민중식, 한국적 사유의 어떤 새로운 그 씨앗을 발견해낸 아주 중요한 그 문맥이 그 어려운 순간에 탄생했던 것 같은데, 바로 그 핵심적인 순간에 바로 김수영이라는 거대한 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거대한 뿌리로서의 김수영이 갖고 있는 그 위상이 오늘 우리에게 그야말로 정신적 자산이 되고, 우리가 앞으로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데 한류 문화가 나아가서 한국 철학의 어떤 씨앗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위대한 문화인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